8살 꼬마 박원서의 눈에 비친 서울은 어떤 곳이었을까? 싱하가 가득히 피는 산천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아이에게 서울은 너무 각박했습니다. 박원서 작가는 학창시절을 보냈던 현저동에 대해 천년을 내려온 것처럼 안정된 구두에 익숙해진 나의 심리 안에 조악한 원색으로 처바른 반바지는 너무도 생급스러웠다고 기호적으로 회상합니다. 하지만 그는 유년기와 노년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생을 서울에서 지냈습니다. 도남동 살적의 남편과 결혼했고 충신동에서 호원숙, 원순, 원경, 원균 4딸을 낳았습니다. 사대문파 보문동 양옥집에서는 막내 아들 원태를 낳아 5아이를 훌륭히 길러냈고 잠실 아파트에서 손주들을 보았으며 구리 아치울 마을에서 호미로 꽃을 심다가 생의 막을 내렸습니다. 작가 박완서에게 서울은 작품 속 배경일 뿐만 아니라 아내와 엄마, 할머니로서 말뚝을 박은 곳이었습니다. 엄마는 엄마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식구들 먹이고 하는 게 그게 다 일이고, 그러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또 엄마는 또 엄마, 이게 무슨 작업실이 따로 있고 뭐 서재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한옥집 안방 거기서 식구들 다 모여서 밥 먹고 치우면 또 거기서 공부하고 어떤 집이라는 거, 가족이라는 것에 그게 이제 원형이나 마찬가지죠. 오남매가 다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그런데 각자 보면 엄마하고의 관계라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 성장하고 자라면서 엄마하고 각자 독특한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을 했다, 이렇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하나 특별하게 받았다고요. 저의 경우는 제가 맏딸이기 때문에 많은 책임감, 그리고 저를 심부름을 많이 시켜요. 네. 근데 심부름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다녔어요. 전차도 타고 다니고 버스도 타고 다니고, 도리어 때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 얘기죠. 나는 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를 때 방목형으로 길렀는데, 내가 한 방목하고 우리 엄마가 한 방목하고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엄마는 항상 집에 이제 있었고, 그 엄마의 생활이나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걸 또 배우고 쫓아가고 그런 식의 상황이니까.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아마 자유였을 거예요. 그거는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또 누구를 억압하지도 않고, 그런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누구의 지배를 받지도 않고, 또 누구를 지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이지만 엄마가, 어머니가 어떻게 해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저희들한테 자유를 준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떤 정성을 들였다고. 아마 들인 돈만도 내 몸무게의 몇 배는 될 거다. 그런데 학교를 떨어져 엄마의 평생 소원을 저버려? 이런 큰 소리를 안 쳐도 억울하지 않을 만큼 꼭 그만큼만 아이들을 위하고 사랑하리라는 게 내가 지키고자 하는 절도다. 부모의 보살핌이나 사랑이 결코 무게로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기를. 1970년 제3회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 남옥이 당선되며 부록의 나이에 등단하기 전까지 박원서 작가는 그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많은 경험들이 쌓였을 나이 40. 막내 아들까지 유치원에 들어가니까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좋은 때였다고 말했지만, 필치 작가는 한국전쟁 생존기부터 5남매 육아기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을 활자에 잘 들어맞게 숙성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내가 2학년 때인데 충격이었어요. 거의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런 충격이었고,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막상 어머니의
그 글이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여태까지의 그 어머니가 막 다른 세계의 사람 같은 자전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 당시에는 소화를 못 시켰어요. 그것을 어머니도 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자랑스럽고 우리 어머니는 더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모든 것을 굉장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굉장히 좋아하셨고 우리 할머니는 뭔지도 모르시는데 좋아하셨고 네. 그때는 다 그 며느리한테 애기라 그랬어요. 그냥 이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뭐 좋은 일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셨지. 그런 할머니가 뭐 그런 어떤 글을 쓰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그런 것을 모르는 분이셨어요. 한쪽에 부연 하늘을 이고 검게 치솟은 성당 건물이 보였다. 무엇이든 기구하고픈 충동으로 나는 발을 멈추었다. 그러나 무엇을 소망해야 할지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마리아, 당신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리나 하리까. PX를 중심으로 갑자기 발달한 미군 상대의 잡다한 선물 가게들 앞에서 나는 기웃거리며 될 수 있는 대로 늑장을 부리다가 어두운 모퉁이에서는 숨이 가쁘도록 뜀박질을 했다. 그러나 번화가인 충무로조차도 어두운 모퉁이, 불빛 없이 우뚝 선 거대한 괴물 같은 건물들 천지였다. 강북이 광화문 일대는 작가 박완서와 민간 박완서 모두에게 특별한 공간입니다. 지금은 강남으로 이전했으나 그가 다니던 시절까지만 해도 숙명여고는 지금의 종로구청 앞에 위치했습니다. 청계천을 낀 명동성당 주변은 소년 시절부터 눈에 익었겠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생계를 위하여 미군 TX에 취직한 다음부터는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소설가로서 박완서가 탄생한 곳일 뿐만 아니라 훗날의 남편을 처음 만난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50년대서부터 이제 60년대 제가 알기로 한 중반 정도까지 그 신세계 백화점이 아니고 동화백화점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백화점이지만은 이렇게 위에서 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점을 이렇게 주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는 1층에서 그걸 했었어요. 아주 좋은 위치에서. 그랬다가 이제 3층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때 4층, 5층 정도가 동양방송의 전신이죠, 말하자면. TBS. 저는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장사를 하실 때 거기 많이 갔었어요. 심부름도 많이 가고. 거기 가서 이렇게 아버지가 점심을 사주기도 하고, 그런, 그 추억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가 신세계로 다 되면서, 전체 그 백화점이 되면서, 저희 아버지, 세운상가 쪽으로 가셨죠. 아버지가 사실은 어머니의 많은 작품의 소재, 아버지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버지가 겪은 그런 일들이 작품의 소재가 될 때도 있고, 자전거 도둑 같은 거는 저희 아버지가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물론 거기 소설로 쓰셨지만은, 그걸 겪으시지 않았으면, 청계천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런 걸 겪지 않으셨으면, 그런 소재는 어렵죠. 자전거 도둑을 비롯해 8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등. 박완서의 글에는 남편 호영진 씨의 흔적이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박완서 작가 부부는 신혼 시절부터 1988년 호영진 씨가 먼저 별세하시기 전까지 금슬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내의 글쓰기를 자랑스러워했던 남편의 가득한 사랑 덕분일까요? 엄마 박완서는 자신의 엄마이자 엄마의 말뚝 원작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었던
홍기숙 여사로부터 이어받은 냉정한 유연성과 더불어 따뜻한 인류애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무슨 우리는 가훈을 뭐 붙여놓고 살았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자유로운 환경에서 각자 자기 자신을 책임지면서 자기 실현하는 것, 가치 지향적이라고 할까? 가치. 예, 예.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다 중요하다는 거. 정말 우리가 인간 자유로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의 중요성, 그리고 어떤 편견을 갖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떤 뭐 좌우명이 있다든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네. 그렇지만은 저희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러니까 외손주죠. 이분한테 아니 할머니가 나한테 자기한테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줬다고 그걸 평생 자기의 그걸로 삼는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했더니 주변에서 즐거운 사람이 되라고 그러셨대요. 근데 그 말이 항상 생각이 난다고 할머니가 즐거운 사람이 되라고. 잠실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시기에 작성한 나의 길이라는 자전수필에서 박원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들과의 이런 멀고 가까운 거리를 좋아하고 가장 멀리 우주 밖으로 사라진 자식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도 있는 신비 또한 좋아한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남겨진 자유가 소중하며 그 안에는 자식들도 드리고 싶지 않다. 자유를 중시했기에 그는 원함매 중 누구에게도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원숙, 원순, 원경, 원균, 원태에게 각각 다른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작가의 자녀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엄마를 기억하고 그리워합니다. 작가의 딸이라고 그래서 글이 써지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고 내가 글을 쓴 거는 91년도에 어머니의 그 연대기를 쓰면서 그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썼다기보다는 어머니가 저한테 그 나에 대한 연대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래서 과연 내가 쓸 수 있을까? 그때는 뭐 내가 뭐 글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도 그 말씀이 굉장히 고마웠기 때문에 내가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막연했죠. 정말 한 장을 쓰는데 한 달이 걸렸으니까. 91년도에 썼지만 그것이 그대로 그 책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문학 앨범으로서의 그것이.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몇 번 더 써가지고 이게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도 썼고. 저도 어머니의 딸이지만 내가 뭐 어머니랑 똑같이 글을 쓰는 건 아니고. 아니 누구도 흉내내지 않은 내 글을 쓰는 것이 행복했죠.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과를 갔고 그리고 이제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과학자가 됐고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일하고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겹치는 게 있질 않으니까 이제 아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제가 점점 학자로서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점점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이게 과학을 하는 것과 문학을 하는 일이 실제 우리 두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주 굉장히 비슷하구나. 탐구 대상이 엄마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 엄마가 겪은 일, 또 역사적인 일, 또 들은 일, 본 일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것이 엄마한테는 재료인 건데요. 그걸 가지고 그 밑에 뭐가 있냐 하는 것을 대해서 그거를 파헤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하게 과학적이셨다고 실험을 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밑에 뭐가 있나를 알아내려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되고 얼만큼 그러면 진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는 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인물들이 객관적으로 묘사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엄마 박완서가 가족에게 남긴 최고의 유산은 자유를 소중히 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정신은 가족의 추억뿐만 아니라 그의 손을 거쳐 탄생한 문학 세계에 깊이 스며들어 세대를 불문하고 수많은 독자에게 감동을 선사해왔습니다. 쉼없는 작품 활동을 통해 때로는 부자유를 향해 돌진하는 우리 세상을 꼬집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 같은 따스함으로 우리를 품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박완서 작가는 2006년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문인으로서도 여성으로서도 최초로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며 전쟁으로 인해 좌절됐던 졸업의 꿈을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박완서 선생의 이제 작품들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이름이 났을 때 우리 국문과에 다 퇴임하신 원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1950년도에 서울대 국문과에 여학생 한 명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던 해예요. 근데 그 이름이 박완서가 한자도 똑같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어떻게든지 그 사람은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나목이라는 소설을 다시 자세히 읽었죠.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학교를 전쟁이 나서 다니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 입학만 해놓고 전쟁이 나니까 결국 더 수학을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우연한 자리에 선생님 뵀을 때 선생님 비밀을 하나 제가 터뜨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1950년에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하셨던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깜짝 놀라면서 아무한테 내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이제 그러시지 말고 입학을 하고 다녔으니까 학교를 그런 말씀도 좀 하시라고 그렇게 웃었어요. 사실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수여에는 항상 신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지대하기 때문에 항상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선정하시는데요. 특히 학교에서는 이제 규정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 발전에 공헌이 있거나 또는 인류 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박완서 작가님 성함이 거론이 되었고, 네, 그때 위원들께서는 소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당시에 이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셨고 또 그 우리나라 문학의 수준을 한층 상승시켰다는 평을 받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추천하는데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인문대 국문과 등에서 이제 추천서를 써주셨고 교무처에서 추천서를 작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대학원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시게 됐습니다. 그 당시가 2006년에 선생님 직전까지 받으신 분이 모두 총 103분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여성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여성으로서도 서울대 명예박사로서는 첫 번째 받으신 분이 됩니다. 너무 크죠. 왜냐하면은 저는 물론 서울대학교 나왔고 또 저희 가족이 다 홍경하고 또 세상을 먼저 떠난 동생도 81 학번이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어머니는 그 물리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학이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 이제 자부심이 있는 그런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셨을 때, 그때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때 좀 잊을 수가 없고,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김우식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사진을 같이 찍으시면서 이제 명예 가족이라고. 너무 정말 아름다웠죠. 돌아가셨어요. 너무 아껴주셨어요. 저희 가족을 너무 아껴주셨어요.
작가로서 또 김필수 선생님 같은 분이 어머니 작품을 사랑하시고 또 평론해 주시고 저희 가족들을 하나 아껴주시고 네. 김필수 선생님 내가 생각을 하니까 규칙적으로 코 고는 소리가 있고 알맞은 촉감에 전기 스탠드가 있고 그리고 쓰고 싶은 이야기가 술술 풀리기라도 할라치면 여왕님이 팔자를 바꾸래도 안 바꿀 것 같이 행복해진다. 오래 행복하고 싶다. 오래 너무 수다스럽지 않은, 너무 감옥하지 않은 이야기꾼이고 싶다. 작가 박완서에게 가족이란 무엇일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시던 아치올 마을의 노란 집들에는 매년 다양한 종의 꽃들이 오순도순 피어납니다. 꽃들은 서로 다른 개성을 뽐내면서도 하나의 조화로운 꽃밭을 이룹니다. 계절에 따라 시들고 피기를 반복하지만 촉촉한 대지에 제 뿌리라는 말뚝을 굳건히 박았기에 우리는 꽃들의 흔적을 금세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그러한 존재가 아닐까요? 그렇기에 박완서 작가는 어느샌가 우리들 마음이라는 공간에도 말뚝을 박고 영원한 작가로서 서 있습니다.